미국의 통화 긴축 우려로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3% 넘게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FOMC를 앞두고 투자 심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산업계가 입은 피해가 최근 일주일간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안전운임제 논란을 알고도 방치해 예고된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ARM의 인수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업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ARM을 차지하기 위한 반도체 업계의 배경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국내 골프웨어 시장에 지난해 새로 생긴 브랜드만 6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 ENM에 이어 카카오 프렌즈까지 새 브랜드를 론칭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선이 아슬아슬합니다. 오늘 강력한 조정을 받은 우리 시장 상황부터 진단하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정말 고통의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52% 급락한 2,504포인트에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여 만인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4% 넘게 하락해서 828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지난달 10일 기록한 연저점이 깨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5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의 하락을 주도한 건 외국인들이었네요, 역시. 네, 맞습니다. 이 외국인 순매도세는 연초부터 이달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 그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넘게 양시장에서 팔아치웠는데요. 이달에도 코스피 시장에서만 7거래일 내리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고물가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급 부상을 하면서 이 해외 투자에 나섰던 외국인 자금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란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 올라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자 투자 심리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한 달 만에 1,280원을 재돌파했습니다. 네, 이 증시가 약세를 보인 곳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 증시들 역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3.01%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중국의 상해 지수도 1.25%, 홍콩 항생 지수는 3.36%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후 오늘 밤에 개장하는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CPI 지수 발표 이후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3.5% 빠지는 등 올해 1월 말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FOMC 발표까지는 이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르면서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 오늘 밤 미국장에서 충격이 좀 더 이어지는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나저나 이 인플레이션 문제 전혀 잡힐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5월 CPI 발표에 이어서 전문가들의 전망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라는 쪽에 좀 입장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이 독일 중앙은행은 지난주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유럽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주요 이유는 식량과 연료 가격이 올랐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경제 고문은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이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의 물가 급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연준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충격 속에서 당장 이번 주 FOMC가 열리는데 빅스텝보다 더 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이언트 스텝 여부일 겁니다. 기존에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50bp 인상에서 다소 완화된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요. 이제는 그 기대감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니 이번 주에 있을 FOMC 발표에 대한 월가의 전망도 분분한데요. 연준이 75bp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만큼 50bp 인상으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만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잖아요. 이런 최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필연적으로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75bp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요. 1994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지금 뭐 전망들 보니까 75bp냐 50bp냐 지금 이런 전망들 내놓고 있고 실제 신흥국들도 말이죠. 지금 뭐 서둘러서 금리를 막 열심히들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25bp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괜찮은지 좀 걱정입니다. 월가에서 지금 75bp 전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좀 전망들을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75bp 인상론을 제시한 투자 기관으로는요, 월가의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와 제프리스가 선두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뒤이어서 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75bp 인상을 지지했는데요. 이 밖에도 미국 경영자문업체인 그랜트 손트,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 캐피털 마켓 등도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속도에 훨씬 뒤처져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 또 JP 모간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6월 FOMC도 50bp 인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도 96.4%가 50bp 인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CPI 발표로 50bp는 기정사실화인 상태고요. 다수의 예상을 깨고 75bp의 자이언트 스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FOMC 결과 발표 때 이 금리 인상폭을 주시하셔야겠고요. 동시에 이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엿볼 수 있는 점도표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우리 증시가 또 한 번 기로에 놓였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앞에 살펴본 이 자이언트 스텝 우려가 우리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윤성모 리서치센터장은 올 여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본격적인 투자는 9월 이후부터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조언합니다. 유주한 기자 리포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성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인플레발 긴축이 가속화하면서 당분간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도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윤 센터장은 시장이 이번 주 FOMC 기자회견을 필두로 물가 등 각종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을 석 달 정도 거친 이후 미 연준의 빅스텝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경에 방향을 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9월 이후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향후의 경기 개선 속도, 그다음에 대외적인 변수들, 예를 들면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공급단에서 인플레이션을 그동안에 자극했었던 요소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9월 이후에, 즉 3분기 중에 반등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투자를 멈추기보다는 시장이 반등할 때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게 그의 판단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8%, 7%, 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쓰레기가 아닌 좋은 주식을 담아가는 것이 가장 인플레이션을 해체하기에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격 전가력이 있고 또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 또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어서 성장의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은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인플레이션을 해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업종 내 삼성전자, 자동차 업종 내 기아, 금융업종 내 KB금융을 최선호주로 꼽았고 경기가 경착륙할 경우를 대비해 경기 방어에 유리한 통신, 정유, 방산 관련 종목들과 배당 수익률이 높은 리츠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윤 센터장은 하반기 코스피 시장의 예상 밴드를 2,500에서 3,0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의 독주는 진정되겠지만 경기 경착륙 또는 침체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진단해봤고 이번에는 국내의 시장에서 주목할 이슈들 박찬휘, 오민지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휘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이 국내 증시 하락장 속에서 강세를 보인 기업들입니다. 어떤 기업들 얘기입니까? 네, 오늘장 스포트라이트는 독주하는 사료주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양지수에서 2,200여 개 종목이 하락한 만큼
증시 분위기가 어두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성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일사료, 고려산업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사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료주들은 최근 6거래일 내리 하락하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사료값 상승에 이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육개주들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이지홀딩스가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팜스토리, 마니커 등 이 다른 관련주들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급등한 종목이 있다. 좀 기적 같은 일인데 상승의 이유 어떻게 좀 분석이 됩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곡물 가격 상승입니다. 곡물 핵심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이 공급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 들어 곡물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3대 수입 곡물 가격은 연초 대비 30%에서 많게는 40% 넘게 올랐는데요. 지난 9일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글로벌 식량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또 이 가격 폭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지원책으로 꼽아봤습니다. 정부가 곡물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1일 정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민간 기업이 글로벌 곡물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부의 사업 지원 소식까지 나오면서 이 식품 사료주들은 금요일부터 독주를 펼쳐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민지 기자가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의 주요 과제가 되면서 불똥이 튄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정유주인데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석유 업체인 엑손 모빌이 올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정유 회사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고유가의 수혜를 보고 있다며 당장 이 석유 채굴에 돌입하지 않으면 고강도 규제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석유 증산에 미온적인 정유사들을 상대로 원유 개발이나 시추 허가를 취소하는 카드를 쓸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 규모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적은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해서 생산을 줄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요즘처럼 이 고유가 시대에 정말 고의로 생산을 줄였다라고 한다면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정부의 압박에 영향을 받아서 정유사들이 증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증산으로 유가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긍정적이겠지만요. 주가에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예. 기존의 정유사들은 이 유가 상승으로 얻었던 수익성을 배당 수익으로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으로 정유사들이 내부에 있던 유보금을 석유 증산 혹은 관련 설비에 투자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유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 기업 수익성 측면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신에서도 정유업계와 투자자들이 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번 바이든 규제가 통과되면 정유업계의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이탈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 갤런당 $5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유사들의 증산 여부가 정유주 주가와 또 미국 증시 전반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유주에는 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증시에는 도움이 될 만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철강과 자동차, 시멘트에 이어 반도체 산업까지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피해액만 업계 추산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신재근 기자가 피해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철강업종으로 지금까지 7천억 원 가까운 피해를 냈습니다.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된 포스코는 오늘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선제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매일 2만 톤씩 생산되는 철강 제품을 급한 대로 제철소한 주차장과 도로에 쌓아뒀지만 공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생산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못이나 나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선제 제품의 경우 하루 7,500톤, 자동차 제조에 쓰이는 냉연 제품은 하루 4,500톤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회사는 예상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공급이 막히며 현대차 울산 공장의 가동률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5,4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2,500억 원에 이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차질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그대로 부품사에 영향을 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 경영에 허덕인 업체들이 일부는 위기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석유화학업계는 일평균 출하량이 평소와 비교해 10% 수준으로 뚝 떨어지며 5천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면서 주요 레미콘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어 작업을 중단하는 건설 현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연대가 반도체 원재료 물류까지 맡겠다고 예고하면서 반도체 업계도 혹시나 파업에 불똥이 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재 공간 한계에 다다른 생산 현장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부터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봉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하는 것 같아요. 문제의 발단이 된 게 우리가 그간 여러 번 이제 매스컴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인데 안전운임제 논란이 정확히 뭔지부터 짧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이 화물 운전자에 대한 그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데요. 예. 일단 화물 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또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화물차가 굉장히 크고 좀 운전도 고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물 운전자들이 좀 과로로 인한 이런 사망 사고라든가 또 이제 배차 시간 맞추느라 부과받은 이런 과속 단속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피해들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 안전운임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제도가 한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3년이라는 일몰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3년째가 되는 올해 말 이제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고요. 예. 따라서 화물연대는 이 제도를 유지해달라. 또 화주와 사측은 약속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 정책적으로는 더 연장하는 것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화주 측은 왜 폐지를 원하는 겁니까? 일단 이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효과보다는 급증한 운임으로 인한 그런 부담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운임이 30% 이상 급등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시에 화물 운전자들의 사망 사고도 증가하면서 좀 생각보다는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예.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이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이제 운전자들의 어떤 졸음운전이라든가 과적 또는 과속 경험이 감소했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정부 용역 조사 결과를 봐도요. 제도가 시행된 2020년 이 사업용 특수 견인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좀 부상자 수, 과적 단속 건수가 모두 줄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위에 지금 이제 증가했다, 이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이런 거는 이제 화주 측의 주장이고 사망자 수는 뭐 소폭 늘었지만 뭐 다른 이제 과속 단속 건수나 뭐 이런 과적 단속 이런 것들이 좀 줄었다, 부상자도 줄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은 보고서를 보고도 양측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운임에 대해서도 지금 운임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제 첫 해에만 지금 12.5%가 올랐을 뿐 지난해와 올해에는 1%대의 낮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쪽은 그러니까 같은 보고서를 보고 사고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한쪽은 또 사고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놓고 요즘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붙고 하던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엄밀히 말하면 뭐 둘 다 맞는 겁니다. 일단 뭐 이제 뭐 사고 발생 건수라는 건 이제 보고서가 하나였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좀 중요하게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갈린 것이고 예. 이제 특히 좀 이제 운임 같은 경우가 좀 해석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각자의 입장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일단 화주 측은 이 유가 하락으로 운임이 하락했을 때와 비교해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수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30%가 올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반대로 이제 화물연대 측도 그 이제 고시 기준으로는 16.5%, 2년 한 3년간 16.5%가 오른 건 맞거든요. 하지만 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뭐 위험물 이런 부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고시 기준 수치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런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린 건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좀 정부와 정치권이 좀 이런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나 또 이제 뭐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빨리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요즘 뭐 유가가 살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논쟁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확실히 정부가 좀 결정을 좀 더 빨리 내렸다면 파업까지는 안 갔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전운임제 자체는 지금 국회 입법으로 도입을 했지만 일몰 1년 전,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제도 시행 결과를 분석해서 좀 이제 국회에 보고하고 또 이제 이런 후속 조치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고 의무가 있는 정부도 또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 조치를 해야 할 국회도 자기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유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이 화물차주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지금도 이제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종 외에 좀 이제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화물차주들은 지금 뭐 수입이 급감하는 것을 넘어서 운행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이번 화물연대 요구에 이제 안전운임제 유지 외에도 좀 적용 품목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이제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한동안 좀 화물연대가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진작 논의를 하지 않은 게 더욱 아쉬운 부분이고요. 현재 입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좀 전문가들은 정부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화물연대와 화주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지금 이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건 정작 정부와 화물연대거든요. 화주는 없군요. 예, 그마저도 지금 이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제 모두 결렬이 됐고 따라서 이 파업이 무기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산업 현장의 피해는 지금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좀 이제 당사자인 화주도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화물연대와 화주 양측 모두의 합의를 먼저 이끌어낸 다음 좀 이런 법안 개정 등의 수속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비싸진 기름값 누가 감당하느냐의 싸움인 셈인데 정부가 제대로 좀 교통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고유가 대책이라도 좀 내놓든지 해야 이 무능하다는 비판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계약자도 모르는 내부 지침이라는 말로 면책 사유를 만들고 이를 이유로 약관에도 없는 의료 자문만을 강요함은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보험사의 뻔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오르면서 삼성의 대형 M&A가 가까워졌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설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ARM 인수 시나리오에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 이 ARM은 SK 하이닉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함께 이 사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이 부회장 출장의 구체적인 일정은 따로 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디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일단은 지난 7일에 이제 출국을 해서 헝가리를 거쳐서 독일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도 독일 미넨에 거주를 하면서 조금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독일 미넨에서 BMW라든지 이런 완성차 업체와 또 전기차, 또 배터리나 아니면은 반도체 주요 업체와 좀 만나서 어떤 사업 협업 방안을 좀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이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이 지난 주말에 이제 귀국을 먼저 했는데 일단 완성차 업체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협업을 했을 그런 가능성이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조금 넘는 출장 기간인데 꽤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극자외선 노광 EUV 장비 업체가 있는 ASML이 있는 네덜란드 방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도를 통해서 말을 했지만 반도체 생산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삼성과 TSMC의 첨단 반도체 공급 부족률이 최대 20%에 달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즉 EUV 공정 장비는 1년에 수십 대밖에 생산되지 않아서요. 어떻게든 물량을 확보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을 거라,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영국을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지금으로는 예상으로만 나오고 있지만 어떤 ARM에 대한 인수설이 이제 현실성이 좀 부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리는 이제 ARM 본사가 이제 영국에 있습니다. ARM은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 규모의 인수를 하려다가 각국의 이제 반도점 당국에 의해서 어떤 규제 때문에 무산된 바 있죠. 이 인수 시도 이후에 기업 가치가 더 많이 올라서 100조 원에 육박한다는 그런 추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인텔과 퀄컴 등 글로벌 테크 공룡들이 ARM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인텔 CEO가 국내에서 만난 것을 두고 어떤 ARM을 인수하려는 어떤 회동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퀄컴과 오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SK그룹도 공동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ARM, 이 대체 어떤 회사인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희 양현주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팹리스 위에 팹리스. 1990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설립된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통상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하는 업체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팹리스 기업들의 대부분이 ARM의 설계를 바탕으로 자체 기술을 더해 제품을 개발합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또 애플의 A바이오닉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ARM의 고객사는 전 세계 1000여 개에 육박하는데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90% 이상, 태블릿 PC의 85%가 ARM의 기본 설계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ARM은 이처럼 칩을 직접 만들지 않고 반도체 기본 설계를 제공하면서 로열티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매출 약 3조 4천억 원, 조정 영업이익 7조 2,700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소유주인 소프트뱅크가 이 같은 독점적 지위의 ARM을 시장 매물로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인수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엔비디아입니다. 약 48조 원을 투입해 인수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ARM이 가진 독점적 지위로 인해 미국, 유럽 등 경쟁 당국이 인수를 반대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할 경우 기존에 받던 로열티를 크게 올리거나 이 경쟁사의 설계도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반도체 공급망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독과점 문제를 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 현재 반도체 한미 동맹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퀄컴과 SK 하이닉스, 인텔과 삼성전자의 합종 연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인수에 열을 올리는 반도체 설계 기업 ARM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대부분 이 ARM 설계를 쓰고 있다라는 건데 기술력에서 좀 우위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AP에 대해서 이게 그 설계의 원천 기술 대부분 ARM 설계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바일 쪽에서 좀 특화가 돼 있어서요. 이제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저변이 순식간에 확대가 좀 됐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의 말을 좀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특히 ARM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크기여도 좀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예로요. 이제 컴퓨터 CPU의 설계에서는 1위인 인텔도 이 스마트폰 반도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설계를 하려고 투자를 했지만 ARM에 밀려서 결국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암코어와 차별화를 위해 이제 몽구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독자 스마트폰 AP용 코어 개발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팀도 해체되는 그런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ARM 설계만큼 좀 따라가기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ARM의 이제 그 특허 사용료로 내는 돈만 연간 2천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ARM이 차별화된 반도체 설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엔비디아가 이 ARM 인수의 시도를 했을 때 48조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게 100조 원에 육박하는 가치로 평가가 된다는 건데 이게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기도 싶고요. 사실 가장 최근에 인수 금액을 제시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 50조 원인데 거기에서 지금 100조 원이니까 2배가 가까운, 2배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너무 크게 가치가 부풀려진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100조 원이 싸다, 비싸다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삼성과 이제 SK, 인텔, 퀄컴 모두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첨단 반도체를 그릴 수 있는 어떤 그 그림인데 거기 도화지를 사실은 ARM이 제공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은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ARM이 저전력 프로세서의 강자라고 했는데 좀 최근에 ESG 화두에 따라서 이제 기후 변화 대응도 좀 맞물리면서요. 스마트폰이든 PC든 서버든 저전력 공정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ARM의 설계가 더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죠. 특히 저전력 반도체를 바탕으로 면적이 좀 작은 땅에 사실은 부지가 없는데도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되고 또 지금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더 성능이 좋은 자체 프로세서, 자체 스마트폰용 AP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삼성이 사실 지난해 이제 가장 최근에 크게 투자한 게 8조 원을 주고 하만을 인수한 거였잖아요. 근데 하만을 인수한 후에 딱히 뭐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 돈 주고 왜 인수했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오디오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제로에 가까웠던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상당히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 성공만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1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지금 한국, 미국 또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다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미 반도체 동맹하고 연결지어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게 공교롭게 전부 다 한국과 미국의 업체들이고 다 핵심 축들이잖아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삼성, 인텔 또는 SK와 퀄컴 이렇게 나눠서 인수를 하려고 또 좀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사자 합종 연행을 통해서 모두가 같이 인수 지분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ARM을 두고 사실은 중국이나 제3국이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사실 안보 자산, 반도체를 지금 안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미 양국이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를 패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100조가 그렇게 비싸다고만 분석할 수는 없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골프웨어 브랜드 사이에 낯선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홈쇼핑 회사인 CJ 온스타일이 해외 인기 브랜드 바스키아 라이선스를 가져와 골프웨어를 내놓은 겁니다. 주요 타깃층은 20, 30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골프 의류 및 용품 매출이 50%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50, 60대 고객층이 주요 강세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2030 젊은 고객들 또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깅스로 유명한 잭스믹스도 편안함을 무기로 골프웨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가 타겟층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골프 열풍에 주목하게 됐고요. IT 회사 카카오의 계열사로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는 카카오 VX도 진출을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그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면서 유통 단계를 줄여서 좀 가격을 저렴하게 좋은 원단의 소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했거든요. 지난해 국내 골프웨어 시장 규모는 5조 6천억 원. 해마다 10%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올해는 6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전통 패션에서뿐 아니라 홈쇼핑, IT 기업까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150여 개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국내 골프복 시장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60여 개, 매월 5개 신생 브랜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안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뭐 골프복 시장 성장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립니다. 올해도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미 올해 국내 골프웨어 시장은 6조 3천억 원대로 또 커질 전망인데요. 네. 코로나 이후죠. 2020년 이후로 이 골프웨어 시장은 매년 10% 넘게 성장할 만큼 계속 급격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제 또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코로나 기간 아무래도 밖을 나가는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패션 전체 소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보면은 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 골프웨어 시장만큼은 그 성장세가 유독 도드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 골프복 시장은요, 단일 국가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골프장의 42%가 몰려 있는 이 미국만 봐도 지난해 골프웨어 시장은 1조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골프장이 2%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프웨어 시장은 지난해 5조 7천억 원, 그래서 미국과 비교하면 4배나 큰 시장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셈입니다. 한국은 일단 골프장 수도 적고 인구도 적습니다. 자, 그런데 골프웨어 시장이 세계 최대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미국이랑 유럽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이쪽은 뭐 별도의 복장이 없습니다. 따로 이제 정해진 복장이 없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유독 이제 골프웨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좀 중시하고 있는 건데요. 뭐 미국과 유럽은 이 골프를 스포츠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골프 용품으로 중심이 이제 시장으로 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 골프가 비즈니스와 연결된 이 문화로 발달하니까 골프웨어 시장이 별도로 형성된 면이 있는 겁니다. 이 경기 중에도 우리 항상 뭐 매너 있는 자세, 복장을 요구하다 보니까 필드에 나가려면 골프를 어떻게 차려입고 나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2030 골린이 그리고 여성 골퍼가 대거 유입되면서 골프웨어를 명품처럼 소비하는 트렌드까지 더해졌습니다. 자신만의 골프 패션을 SNS에 올리는 이 인증샷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골프웨어 시장은 더욱 커졌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 골퍼들의 경우는 필드에 나가서 한 벌만 입는 게 아니라요. 게임 전 후반으로 다른 골프 패션을 보여주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한 벌이 아니라 2벌을 챙겨가는 건데 한 번 필드를 나가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SNS에 인증샷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예쁜 옷을 입는다 이런 맥락을 좀 벗어났다고 느껴지는 게 뭐 티셔츠만 해도 30만 원이고 이렇게 위아래 신발까지 세트로 맞추려면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뭐 골프복도 그렇게 비싸야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고가 패션이 좀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이 MZ 세대들의 이 명품 소비와 같은 현상이 골프웨어 시장에서도 또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MZ 세대의 소비 특성 살펴보면 나를 위해서라면 뭐 아끼지 않는다 이런 소비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프 룩 같은 경우는 또 인증샷 문화까지 더해지니까 캐릭터, 로고만 봐도 이건 어떤 브랜드구나 이렇게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고가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진 겁니다. 특히 이제 남들과
똑같은 옷은 입기 싫고 필드 위에서도 뭐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싸고 희소성 있는 골프웨어가 인기인 겁니다. 이 같은 트렌드 덕분에 이제 골프웨어 생산 방식도 좀 변했는데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 골프웨어 가격이 더욱더 비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티셔츠 하나에 뭐 30만 원을 낼 만큼 기능성 면에서도 우수하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디자인 값이라고 해야겠죠. 우리 사실 뭐 명품 살 때 이 백 하나에 수백만 원 하는데 이거 기능성 면에서도 우수하냐라고 묻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거와 그런 같다고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군요.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골프웨어 시장이 이렇게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잘 나갔던 골프 브랜드들은 오히려 성적이 부진하다면서요? 네, 슈페리어, 뭐 혹은 뭐 카스텔바자 이런 브랜드 좀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봤습니다. 골프 안 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브랜드들은 10년 이상 골프복을 뭐 전문으로 해왔던 그런 업체들인데요. 이들 업체들은요 영업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새로운 골프복 소비자인 MZ 세대와 여성 골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비교적 이제 고가의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전통의 골프복 업체들은 40, 50 이상의 그 올드한 연령대가 선호한다 뭐 이런 브랜드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뭐 신규 브랜드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쟁이 심화된 것도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PXG나 G4, 뭐 마크앤로나 등 이런 주요 브랜드들은 지난해 단일 점포당 매출이 3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좀 궁금하실 텐데 우리 백화점 2층 가면 좀 어때요? 뭐 여성 패션인데 패션, 이런... 수입 패션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패션은 보통 명품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들 명품 패션의 월 매출이 2억 원입니다. 이게 뭐 환산으로 하면 연 뭐 24억 정도인 건데요. 이들 PXG나 마크앤로나 뭐 지포어 등이 이들보다 더 높은 매출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누는 내내 든 생각이지만 이게 사실 뭐 2020년부터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한 거고요. 또 이게 반짝 인기로 끝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아웃도어 열풍이 또 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런 거품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상 이 2014년 7조 원대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웃도어 시장이. 그런데 2018년 2조 원대까지 쪼그라들었거든요. 골프웨어 시장도 이런 비슷한 수순을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엔데믹으로 해외 여행이 재개되면서 호황을 누리던 이 골프복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4, 5년은 지금과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성인 3명 중 1명이 골프를 칠 만큼 새롭게 유입된 골퍼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충북 오창 공장에 총 7,300억 원을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 신설과 증설에 나섭니다. 어떤 의미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강미선 기자 전해주시죠. 네,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 오창 공장에 총 7,300억 원을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신규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LG엔솔은 오창 2공장에 5,800억 원을 투자해 총 9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양산 설비를 구축합니다. 오창 1공장에도 1,500억 원을 투자해 4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LG엔솔은 연간 전기차 약 17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데요. 두 생산 라인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합니다. 네, 이곳에서 생산된 원통형 배터리 어디로 공급이 됩니까? 네, 바로 고객사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4680 배터리, 즉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올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LG엔솔이 기존 원통형 배터리보다 용량과 성능이 큰 4680 배터리 양산 설비 구축과 생산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680 배터리는 지름 46mm, 길이 80mm의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2170과 비교해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높이고 주행거리는 기존과 비교해 16%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계획은 LG엔솔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데요. 삼성 SDI는 4680 배터리가 개발 단계에 있고 SK온은 파우치형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고객사로 둔 일본 파나소닉의 양산 시기는 LG엔솔보다 늦고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 중이지만 수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강미선이었습니다. 최근 공식 출범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행사인 바이오 USA에 참석하며 글로벌 데뷔전을 치릅니다. 여기서 향후 행보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로 했는데 충분한 생산 용량이 확보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첫 사업 일정으로 바이오 USA에 출격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이루어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롯데 측은 이번 행사에서 롯데그룹이 위탁 개발 생산, CDMO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알리는 등 본격적인 수주를 위한 발판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총괄 지휘는 삼성 출신으로 초대 수장을 맡은 이원직 대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1977년생, 올해로 우리 나이 46살인 이 대표는 글로벌 제약사 BMS를 거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행사 둘째 날엔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이 대표가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앞으로 사업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롯데바이오 측은 최근 BMS 미국 시러큐스 공장과 인력을 동시에 확보해 세포주 개발이나 공정 개발, 바이오 원액 생산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이미 FDA 허가가 난 곳인 만큼 제품만 정하면 당장 내년 초부터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롯데바이오는 이 공장을 완제의약품 생산이나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 용량이 3만 5천 리터로 상업적 위탁 생산을 위한 최소 규모 수준입니다. 롯데그룹 목표대로 10대 CDMO 기업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13일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엔 전 세계 1,140여 개의 바이오 제약 기업이 참가합니다. 국내 양대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대규모 전시관을 차리고 수주 활동을 펼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AI 그리고 빅데이터 인재 발굴을 위해 대학원 정원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도 허용해줬는데 성장의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들이 하나둘 해소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 규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첨단 산업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신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온 33건의 규제를 푼 겁니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하여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 해소,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첨단 산업 인재 양성 기조에 발맞춘 규제 완화책부터 내놨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교원, 교사, 교지, 수익률 기본 재산까지 확보해야 하지만 교원 확보만 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드론, 로봇 택배길도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와 화물차에 더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론 야간 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도 기존의 적외선 카메라 이외에 최신 장비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 앞으로 렌터카, 리스카, 온라인 쇼핑 업체와 같은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내년에만 전기차 4만 대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 허가 제도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의료용 앱을 유지 보수하거나 보안 기능을 업데이트할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첫 주례 회동을 통해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하고 규제 심판제도도 도입하기로 하면서 새 정부의 규제혁신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법 개정의 어려움,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규제를 한번 완화해줄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추진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제를 추진했던 공무원이 사후 책임을 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그 책임을 무조건 면제해주고 부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부는 국회 여소야대 지형이지만 규제 개선 노력이 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뢰 회복을 위해 코인 상장과 폐지에 대한 자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루나 사태 이후 휘청거리고 있는 코인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5대 코인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논의할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나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협의체에는 저를 포함한 각 거래소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여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상장부터 폐지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저희 5대 거래소의 공통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들은 유통량이나 가격 변동이 심할 경우 투자 주의 경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또 구조적 위험이나 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까지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의무 이수 등 자율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만으로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부 나옵니다.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가 대안으로 내놓은 루나2가 또다시 폭락했고 관련 의혹과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점이 부담입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1위인 테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위험이 시장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판도라TV의 가상자산 무비블록이 유통량 신뢰성 문제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다른 가상자산 관련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누적된 시장의 투자자와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됩니다. 공적 규제 체계 마련 시점까지 이전에라도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10일 3만 달러 선이 붕괴된 이후 2만 5천 달러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가는 데만 한나절이 걸리는 울릉도. 앞으로 4년 뒤에는 하늘길로 단 1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민들이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푸른 동해바다 한가운데 고개를 내민 사각형 콘크리트 구조물, 케이슨입니다. 유유히 떠있는 듯한 겉모습과 달리 해수면 아래로는 12층 아파트 3개 동 규모의 덩어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겁고 커다란 케이슨을 앞으로 30개, 총 16,000톤을 투하해 바다를 메워야만 길이 1,200m, 폭 36m의 활주로가 깔립니다. 수심이 깊은 바다에 항만을 지을 때보다도 어려운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매립 공항으로 거듭날 울릉공항 현장입니다. 저희 나라 항만공사가 수심 20에서 25 정도면 상당히 깊은 공사 현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깊은 곳이 32.5m 정도 됩니다. 울릉공항은 현재 공정률 20%를 넘겼으며 개항 시점엔 수도권을 오가는데 한나절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하늘길이 열리는 2026년이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어진다는 말만 오가던 공항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도민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고령화와 팬데믹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 섭니다. 울릉공항 개항 이후 연간 111만 명이 섬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경제 효과만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일 생활권 해가지고 육지의 친척들도 볼 수 있고 또 올 수도 있고. 정부도 울릉공항을 지역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국내 도서공항을 전 세계인의 관광지로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항공편과 숙박은 물론 렌트카와 맛집까지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조성할 공항에도 접목할 계획입니다. 도서민의 이동 편의 그리고 국민들의 관광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울릉공항에 이어 백령공항 또 흑산도 공항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능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고 갈 수 있다.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